창밖에서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센터 통유리 창을 간헐적으로 뒤흔들었다.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대기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무겁고 축축하게 강하윤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3년을 사랑한 연인 이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빗물에 젖은 종이처럼 축 처져 있었고 잘 다려진 셔츠는 구겨진 채였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을 간헐적으로 내뱉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오수연이 앉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녀린 어깨를 떨며 그녀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첫사랑이었다. 5년 전 집안의 반대를 이유로 그의 곁을 떠났던, 그리고 한 달 전 우연을 가장하여 그의 인생에 다시 나타난 여자였다. 하윤은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진우와 함께 그들의 결혼식에 쓰일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병원 응급실에 앉아 다른 여자의 가족이 겪는 불행을 함께 걱정하고 있었다. 하윤아, 마침내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윤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우리 수연이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 그의 입에서 나온 우리 수연이라는 말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하윤의 심장에 박혔다. 상황은 몇 시간 전 오수연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섬유회사가 최종 부도를 막지 못해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진우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고 하윤 역시 그의 약혼녀로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 진우 씨? 하윤은 이성적으로 물었다. 진우는 망설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뜸을 들였다. 회사를 살려야 해. 오늘 밤 안으로 급한 채무만 막으면 일단 부도는 피할 수 있대. 수연이 아버님도 회사가 무너졌다는 충격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시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5억. 하윤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그녀와 진우가 지난 3년간 결혼과 새로운 집을 위해 악착같이 모은 돈의 전부였다. 그들의 미래가 담긴 돈이었다. 진우 씨, 하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 돈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당신도 알잖아. 알아. 당연히 알지. 진우의 목소리가 절박해졌다. 하지만 하윤아,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우리가 조금만 희생하면 한 가족을 살릴 수 있어. 돈은 우리가 다시 벌면 되잖아. 응, 제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오수연의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그 순수한 동정심 너머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첫사랑에 대한 부채감,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과거의 죄책감. 그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윤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는 진우의 갤러리 운영을 도우며 웬만한 경영 컨설턴트만큼의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그녀의 눈에 이 상황은 너무나도 비논리적이었다. 진우 씨, 진정하고 내 말 들어.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고 차분하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개인의 현금 5억으로 막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설령 오늘 밤을 넘긴다고 해도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돈은, 우리의 미래는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녀는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과 죄책감에 눈이 먼 남자에게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하게 들릴 뿐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어?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지금 저기서 자기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안 보여. 그의 비난에 저쪽에서 들릴 듯 말 듯 흐느끼던 오수연의 울음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하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다. 그리고 진우는 이미 마음속으로 선택을 내린 후였다. 이기적인 게 아니야, 진우 씨. 현실적인 거지. 하윤의 목소리에도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당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갚는 데 쓰고 싶지 않아. 그게 당신 진심이야. 그래, 내 진심이야. 진우는 그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과 애원이 차가운 실망과 경멸로 변해가고 있었다. 알았어.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하윤에게 등을 돌려 오수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하윤을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 혹은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니오처럼 이기적인 여자랑은 나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 한마디가 그녀의 3년 아니 그녀의 20대 후반 전체를 관통하며 거대한 종언을 고했다.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전 약혼자가 되어버린 남자가 다른 여자를 감싸 안고 병원 응급센터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쏟아지는 밤빛 속으로 함께 사라졌다. 홀로 남은 대기실. 하윤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병원의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계적으로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방금 전 진우와 수연의 모습보다 훨씬 더 비극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떠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심장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죽었다. 그가 그녀를 버린 순간이 아니라 그녀의 합리적인 충고를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그녀와 그녀의 미래 대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채감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빗속을 정처 없이 걸었다. 그녀를 버린 남자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대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독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다짐했다.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남자를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녀의 젖은 눈동자가 빗물에 번지는 도시의 불빛 너머에서 차갑고도 결연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빗속에서의 비극적인 밤이 지나고 현실은 더욱 차가운 얼굴로 강하윤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진우의 갤러리에서 자신의 짐을 빼라는 변호사의 냉담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3년은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약혼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던 직장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던 그 공간에서마저 쫓겨난 것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갤리로 향했다. 이진우는 없었다. 그는 비겁하게 그녀를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하윤은 직원들의 어색한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았다. 낡은 복원 도구들 수백 권의 미술사 서적, 그리고 그녀가 직접 기획했던 전시회들의 도록. 상자 하나하나가 그녀가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의 무덤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직장도.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폐허가 된 것 같았다. 며칠 동안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절망이 늪처럼 그녀를 삼키려 했지만 그녀는 버텼다. 빗속에서 했던 다짐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슬픔에 잠겨있는 대신 인터넷을 뒤지며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공고 하나가 들어왔다. 혜진 미술관 고미술 보건 전문가 긴급 초빙. 대상 17세기 조선시대 회화 월안오도 유에샤 루투. 운송 과정 중 심각한 파손. 복원 성공 시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단 실패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월한오도. 하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조선 중기 화가 이겸의 작품으로 달빛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을 그린 몽환적이면서도 고독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걸작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 도난당했다가 최근 혜진그룹이 유럽의 한 경매장에서 극적으로 되찾아온 비운의 작품이기도 했다. 운송 과정 중 심각한 파손. 미술계에서는 이미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지간한 전문가들은 실패의 위험과 경력에 흠집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가 기피하는 프로젝트였다. 독이 든 성배. 하지만 하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도전하여 성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진우와 세상에게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 그동안 진우의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가 실제로 복원하고 감정했던 수많은 작품들의 기록.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혜진 미술관에 지원서를 보냈다. 며칠 후 기적처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혜진 미술관은 이진우의 상업적인 갤리와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작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절제된 조명과 완벽한 항건 항습 시스템. 이곳은 예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키고 연구하는 신전과도 같았다. 하윤은 안내를 받아 일반 관람객은 출입할 수 없는 지하의 복원 연구실로 향했다. 그녀는 관장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연구실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최건우. 혜진그룹의 총수이자 혜진미술관의 소유주. 재계에서는 냉혹한 승부사로, 미술계에서는 열정적인 컬렉터이자 냉철한 감시관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남자. 그는 수술가운 같은 하얀 코트를 입은 채 거대한 작업대 위에 놓인 월안오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림의 상태는 소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캔버스는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고 물감은 습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 곳곳이 방락되어 있었다. 달빛 아래 고요하게 빛나야 할 갈대밭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처참했다. 강하윤 씨. 건우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 그림을 복원할 수 있다고 했소. 그는 이력서를 손에 든 채 다짜고짜 본론부터 물었다. 네. 하윤은 주눅 들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국내 최고의 복원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저었소. 그들이 못하는 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는 뭐지?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와도 같았다. 하윤은 말로 대답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작업대 옆에 놓인 고배율 디지털 현미경으로 다가갔다. 관장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처럼 손상된 캔버스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전문가의 그것으로 변했다. 문제는 단순히 찢어지고 방락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에 울려 퍼졌다. 보시면 이겸 화가가 사용했던 먹은 일반적인 송연묵이 아니라
사슴의 악교를 섞어 만든 특수 악교 무기입니다. 그래서 물에 번지는 방식이 다르죠. 기존의 복원 방식대로 접근했다가는 남아있는 부분까지 전부 손상될 겁니다. 그녀는 다른 전문가들이 놓쳤던 부분, 그림의 영혼과도 같은 재료의 비밀을 단번에 간파해냈다. 그리고 이 부분 달빛을 표현한 흰색 안료는 단순한 호분이 아니라 굴 껍데기를 미세하게 갈아 만든 자분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달라서 빛을 반사하는 각도도 다르죠. 이 미세한 차이를 살려내지 못하면 이 그림의 가장 핵심적인 달빛은 영원히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가의 영혼과 대화하며 작품의 본질을 이해하고 되살리려는 진정한 복원가였다. 최건우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의 귀에 그녀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깊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전 JMP 갤러리 수석 큐레이터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진짜 재능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작품을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에서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일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은 뭐지? 건우가 물었다. 우선 나노 단위의 수증기를 이용해 캔버스의 습도를 안정시키고 방락된 안료 조각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고정시킬 겁니다. 그 후에 찢어진 부분은 조선시대 전통 한지를 이용해 직조 방식 그대로 복원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색을 입히는 보채 작업은 제가 직접 당시의 재료와 기법을 그대로 재현하여 최소한으로 진행할 겁니다. 제 목표는 새 그림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겪어낸 시간의 상처마저 역사의 일부로 존중하며 이겸 화가의 영혼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복원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동시에 작품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담고 있었다. 건우는 결심했다. 그는 언제나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도전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여자 강하윤은 진짜였다.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미술관장이 무언가 말을 하려던 순간 건우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이 프로젝트 강하윤 씨에게 맡기겠소. 그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다. 실망시키지 마시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하윤은 폐허처럼 변해버린 걸작 월안호도 앞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의 경력아니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건 거대한 도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 남자를 잃었지만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새로운 꿈을 찾았다. 그들의 운명적인 파트너십은 그렇게 사랑이나 연민이 아닌 재능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강하윤의 새로운 삶은 해진 미술관 지하의 고요한 복원 연구실에서 시작되었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시간의 흐름마저 잊은 채 그녀는 오롯이 찢어지고 바랜 월안호도와 마주했다. 그것은 단순히 손상된 그림을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배신당하고 부서진 자신의 마음을 한 땀 한 땀 꿰매어 일으켜 세우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경이로웠다. 그녀는 나노 수증기로 수백 년 된 한지의 습도를 맞추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붓으로 떨어진 안료 조각들을 제자리에 붙여나갔다. 그녀의 집중력은 기도하는 사제처럼 경건했고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외과 의사처럼 날카로웠다. 최건우는 종종 아무 예고 없이 연구실을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리병 너머에서 작업에 몰두한 그녀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곤 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여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작품 앞에서 오롯이 빛나는 그녀의 모습. 그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에 매료되고 있었다. 한편 하윤이 과거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동안 그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돈으로 그들의 위기를 덮고 있었다. 이진우는 하윤과 함께 모았던 돈으로 오수연의 집안 회사를 급한 불을 껐다.
오수연의 아버지는 기적처럼 병상에서 일어났고 두 사람은 비극을 극복한 연인으로서 미술계 사교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오수연은 진우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그의 성공적인 파트너이자 미래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진우 씨, 이제 우리 갤러리도 예전 명성을 되찾아야지. 언제까지 해진 미술관 같은 곳에 밀리고만 있을 거야. 수연은 진우의 자존심과 야망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그들의 재기를 위한 무대는 곧바로 찾아왔다. 서울 옥션에서 주최하는 상반기 가장 큰 규모의 미술품 경매. 국내외 큰손 컬렉터들과 갤러리 관장들이 모두 모이는 그들만의 전쟁터였다. 경매가 열리는 날 밤 행사장은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샴페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탐욕과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건우는 해진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하윤을 수석 보건가의 자격으로 대동하고 경매에 참석했다. 이진우 역시 보란듯이 오수연의 팔짱을 낀 채 등장했다. 차가운 복도에서 네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진우는 자신보다 훨씬 더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남자 최건우의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하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비틀리는 듯한 질투와 패배감을 느꼈다. 하윤은 그에게 가벼운 목례만 건넸을 뿐 마치 길에서 마주친 지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 무관심이 그 어떤 비난보다도 그의 자존심을 아프게 긁었다. 수연은 하윤의 우아한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고 진우의 귓가에 독처럼 속삭였다. 저 여자 아직도 저러고 다니네. 진우 씨가 차버린 주제에 어떻게든 재벌한테 붙어보려고 애쓰는 꼴이라니. 경매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이라이트는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황이 화백의 초기 미공개작이었다. 시작가 10억 원으로 출발한 그림은 순식간에 가격이 치솟았다. 마지막까지 남은 경쟁자는 단 둘, 최건우와 이진우였다. 진우는 이 그림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다. 갤러리의 재기를 알리는 상징적인 작품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의 경쟁 상대는 돈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남자였다. 결국 그림은 35억을 부른 최건우에게 낙찰되었다. 진우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그의 옆에 앉아있던 수연의 사주를 받은 한 미술 전문 기자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 대표님, 아쉽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술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소문 말입니까? 강하윤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JMP 갤러리에 계실 때 고객이 맡긴 고가의 프랑스 회화를 복원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작품을 거의 망칠 뻔했다고요. 이 대표님께서 그 사실을 덮어주고 조용히 사비로 변상까지 해주셨다는. 그래서 해진 미술관에서 월화노도 같은 국보급 작품을 맡긴 것이 매우 위험한 처사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진우의 갤러리에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패배감과 질투에 눈이 멀어 그 거짓말에 동조하기로 결심했다. 하윤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 그 일 말입니까? 그는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한숨을 쉬었다. 이미 지난 일이라 덮어두고 싶었습니다만 하윤 씨가 재능 있는 친구인 것은 맞지만 가끔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사실 월화노도 건이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부디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요. 그의 비열한 영의는 완벽했다. 악의적인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경매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윤을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하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자부심,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더러워지고 있었다. 최건우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짧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소문의 진원지가 이진우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경매의 마지막 순서가 끝나고 주최 측의 대표가 무대 위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최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돌발 행동에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주최 측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대 위에 올랐다.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불미스럽고 저급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진 미술관의 수석 보건가 강하윤 씨의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는 이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해진 그룹의 총수로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강하윤 씨를 영입하기 전 그녀의 지난 모든 경력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국내 최고 아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녀가 과거의 작품을 훼손했다는 소문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완벽한 거짓이자 한 사람의 전문가에 대한 악의적인 인격 살인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현재 복원 중인 월안오도는 강하윤 씨의 손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모두 그녀의 위대한 결과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진우를 향한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해진 그룹은 우리 사람에 대한 근거의 없는 비방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그룹의 모든 법적 역량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두들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의 말은 이진우에게 내리쳐진 공개적인 채찍질이었다. 이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의 비열한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는 이제 미술계 전체의 웃음거리이자 해진 그룹의 적이 되어버렸다. 경매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텅 빈 로비. 하윤은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준 남자 최건우의 앞에 섰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언제나 한 남자의 등 뒤에 서서 그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내 일의 일부일 뿐이오. 건우는 여전히 무심한 말투로 대답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 위에 신뢰와 연대감이라는 따뜻하고도 단단한 새로운 층이 쌓이고 있었다. 서울 옥션에서의 공개적인 굴욕 이후 이진우의 세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건우의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술계 전체에 내려진 보이지 않는 칙령과도 같았다. 유망했던 젊은 갤러리 관장 이진우는 하루아침에 전 여자친구를 비방한 찌질한 남자 해진 그룹에 밉보인 위험인물로 낙인 찍혔다. 컬렉터들은 그의 전화를 피했고 작가들은 그의 갤러리에서의 전시를 꺼렸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JNP 갤러리는 이제 파리만 날리는 유령선처럼 변해갔다. 그의 명성은 그가 하윤의 명예를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순간 함께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다 괜찮아질 거야, 진우 씨. 오수연은 그의 옆에서 위로했지만 그녀의 위로는 공허했다. 그녀는 진정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더 비싼 그림을 사서 더 화려한 파티를 열어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다.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나 존중 없이 그저 모든 것을 돈과 허영의 문제로만 치부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거물급 작품을 하나 구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그녀의 부추김에 절박함에 내몰린 진우는 이성을 잃고 위험한 도박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갤러리의 남은 자금과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미술계의 어두운 경로를 통해
비밀리에 거래되는 한 작품에 손을 댔다. 그것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 박숙은 화백의 미공개 유화라고 알려진 작품이었다. 만약 진품이라면 수십억 원을 호가할 가치가 있었다. 판매상은 작품의 출처에 대해 그럴싸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진품임을 확신시켰다. 과거의 그였다면 이런 중요한 거래에 결코 혼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강하윤이 있었다. 그녀는 캔버스의 재질 물감의 성분, 붓터치의 미세한 결까지 분석하여 그 어떤 위작도 귀신같이 가려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완벽한 보험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그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설픈 지식과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거액을 주고 그 그림을 사들였다. 그는 그것이 진품이어야만 한다고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갤러리에서 작은 언론 공개 행사를 열었다. 오수연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서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이 작품 귀로는 박숙은 화백에 숨겨진 걸작입니다. 저희 JNP 갤러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진귀한 작품들을 발굴하여 국내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몇몇 기자들은 그의 허세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필사적으로 재기를 꿈꾸는 동안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다. 해진미술관 월화노도 복원 중간 경과 발표. 기적에 가까운 성과 강하윤 수석 복원가의 손에서 되살아나는 국보. 인터넷 뉴스 포털의 메인을 장식한 기사였다. 기사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진지한 눈빛으로 작품에 집중하고 있는 하윤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진우가 알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전문적이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최건우라는 거대한 존재의 옆에서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스마트폰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을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기분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성공과 자신의 추락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후회. 지독한 후회가 검은 연기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재가 되어 사라지는 사건이 터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평론가 중 한 명인 문정수 교수가 소문을 듣고 JNP 갤러리를 찾아왔다. 그는 진우가 공개한 박숙은 화백의 귀로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작품을 꼼꼼하게 감상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입에서 나올 평가를 기다렸다. 그의 긍정적인 평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 이 대표. 마침내 문 교수가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런 끔찍한 물건을 감히 박숙은 화백의 이름으로 대중 앞에 내놓다니. 당신 제정신인가? 내 교수님, 그게 무슨 위작이야. 문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것도 아주 조악하고 화백에 대한 모독으로 가득 찬 쓰레기 같은 위작이라고. 캔버스의 연대도 물감의 성분도 무엇보다 저 투박하고 영혼 없는 붓질을 보게. 이걸 보고도 진품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갤러리 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의 말은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몇몇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모든 신문의 문화면은 JNP 갤러리 희대의 위작 스캔들. 이진우 관장의 자질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진우는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그리고 강하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해버린 셈이었다. 그는 거액의 돈을 잃었고 갤러리 관장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잃었다. 그의 갤러리는 이제 미술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날 밤 이진우는 텅 빈 갤러리
안조명도 켜지 않은 채 저주받은 위작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낮 동안의 소란은 모두 사라지고 그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오글루시텔루하게 울렸다. 그는 마침내, 그리고 너무나도 늦게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히 하윤의 사랑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사업을 지탱해주던 두뇌를, 그의 실수를 막아주던 방패를,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던 반쪽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단순히 그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후회는 이제 작은 씨앗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옥죄고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거대하고도 가시 돋친 덩굴이 되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월화노도의 복원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강하윤의 이름은 미술계에서 하나의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혜진 미술관은 그녀의 경이로운 작업 과정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를 공개했고, 대중들은 한 여성 복원가의 손끝에서 쓰러져가던 국보가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모습에 열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진우의 전 여자친구가 아닌 자신만의 실력으로 우뚝 선 존경받는 전문가였다. 최건우는 약속대로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다. 그는 매일 오후 복원 연구실을 찾아와 그녀와 함께 작업의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단순히 업무적인 것을 넘어 예술과 인생에 대한 깊은 교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갈대숲을 보세요. 어느 날 하윤이 거의 복원이 끝난 그림 앞에서 말했다. 이겸 화가는 단순히 풍경을 그린 게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갈대의 모습을 통해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그녀의 눈은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로 반짝이고 있었다. 건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성공적으로 재기하고 세상의 찬사를 받는 모습에 기뻤지만, 동시에 그녀가 혼자 있을 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알아채고 있었다. 이진우라는 남자가 남긴 상처는 아직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물지 않은 흉터로 남아 있었다. 도대체 어떤 남자이기에? 건우는 궁금해졌다. 강하윤처럼 총명하고 강인한 여자를 그렇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버린 이진우라는 남자의 정체가, 그리고 그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던 오수연이라는 여자의 위기가 과연 진실이었는지가,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녀를 그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지켜주고 싶다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를 불렀다. 오수연,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운영한다는 수연 텍스타일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알아보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몇 달 전 그 회사가 겪었다는 부도 위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재무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당시 오수연의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병원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며칠 후 건우의 책상 위에 한 권의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왔다. 김 비서의 팀이 파헤친 진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기만적이었다. 보고서의 첫 부분은 수연 텍스타일의 재무 상태에 대한 것이었다. 김 비서의 조사 결과 회사는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을 뿐,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당장 부도가 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은행 대출이나 자산 매각 등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기는 건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수연의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이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응급 입원. 그것이 이진우와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였다. 하지만 병원 내부의 원본 기록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오수연의 아버지는 그날 심장마비가 아니라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기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심지어 그는 응급실이 아닌 VVIP 병동에 예약 입원하여 편안하게 검사를 받고 있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돈의 흐름이었다. 이진우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건넸던 5억 원.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는 기가 막혔다. 그중 고작 1억 원만이 회사의 급한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원은 모두 오수연 개인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그녀는 그 돈으로 최신형 포르쉐 자동차를 구입하고 청담동의 명품샵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쇼핑을 했으며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모든 것은 오수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한편의 비열한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첫사랑에 대한 이진우의 부채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를 완벽하게 속이고 그의 돈을 뜯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탐욕스럽고 잔인한 포식자였다. 건우는 보고서를 덮었다. 그는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지독한 경멸감을 느꼈다. 강하윤이라는 진짜 보석을 저런 싸구려 유리 조각과 바꾸고도 심지어 그 유리 조각이 가짜라는 것조차 알아보지 못한 이진우라는 남자의 한심함에 대한 경멸, 그리고 동시에 강하윤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가 그날 밤 진우의 애원을 거절했던 것은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에 눈이 먼 남자는 보지 못했던 그 거짓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았던 것이다. 그녀의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본 날카로운 직관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었다. 건우는 이제 그녀가 겪었던 배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그녀의 재능을 지원하는 후원자를 넘어 그녀를 그 어리석은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그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해진 미술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도 저곳에서 홀로 빛나고 있을 터였다.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동료애나 감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녀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부인할 수 없는 깊고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김비서, 강하윤 보건가와 저녁 식사 약속을 잡게. 아주 조용한 곳으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진우의 몰락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위작 스캔들은 그의 갤러리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마저 앗아갔다.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그는 결국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던 갤러리를 헐값에 처분해야만 했다. 그의 불행과 함께 오수연의 사랑, 역시 유통기한이 다했음을 드러냈다. 돈이 떨어지자 그녀의 다정했던 가면도 함께 떨어져 나갔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어느 날 텅 비어가는 아파트에서 이진우는 남은 돈 문제로 수연과 다투고 있었다. 그는 최건우가 조사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알 리 없었지만 어렴풋이 그녀의 사기극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당신 아버지 회사 정말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거 맞아. 당신이 쓴 돈은 다 어디로 간 건데. 수연은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야 알았어. 당신 참 멍청하구나. 그녀는 잔인하게 말했다. 그래, 다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속아 넘어간 건 당신이야. 강하윤이라는 여자를 버릴 만큼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당신의 어리석음 탓이라고. 니오, 내가 떠나준 걸 고맙게 생각해. 당신은 애초에 강하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남자였으니까. 그녀의 재능에 빌붙어 살던 기생충이었을 뿐이지. 이제 보니 최건우 회장은 당신보다 100배는 더 현명한 남자네. 진짜 보석을 알아봤으니까.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명품 가방들을 챙겨들고
미련 없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진우의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에 박힌 마지막 대못이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이진우의 망가진 정신은 비정상적인 집착을 키워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강하윤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최건우가 그녀를 빼앗아갔다고 그녀만 되찾으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의 미련은 광기가 되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하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하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기억나? 나 지금 여기 와 있어.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 네가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너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사랑해. 하윤은 그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그녀의 무시에 그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해진 미술관 앞에서 몇 시간이고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퇴근하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라며 매달렸다. 하윤은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를 피해야만 했다. 그의 행동은 이제 구애가 아니라 스토킹에 가까웠다. 최건우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에게 이진우가 하윤에게 10m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경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 깊이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건우는 며칠 전 약속했던 대로 하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완벽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었다.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 맛있는 음식.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복원 작업은 거의 끝나가오. 건우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공개될 날만 남았군. 회장님께서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하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어떻소? 건우가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 이제는 파트너잖소. 그의 말에 하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들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하윤. 레스토랑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이진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두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곧장 달려왔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는 하윤을 향해 원망 섞인 눈으로 소리쳤다. 그리고는 건우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당신이 내게서 하윤이를 빼앗아갔어. 이 차가운 남자 옆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네 자리는 내 옆이라고.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엉망이 된 분위기. 건우의 경호원들이 달려와 진우를 끌어내려던 순간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이진우를 연민도 분노도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착각 뭐가? 아무도 나를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당신이 당신 손으로 나를 버린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건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차가운 남자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진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나는 강한 남자 옆에 있을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이진우에게는 완벽한 패배 선언이었고 최건우에게는 그녀가 보낸 가장 강렬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내 인생은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부디 스스로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동정이었다. 결국 이진우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레스토랑 밖으로 쫓겨났다. 소란이 지나가고 레스토랑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윤은 조금 떨리는 몸으로 자리에 다시 앉았다. 최건우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진우의 시끄러운 절규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조용한 위로는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과거에서 불어온 마지막 폭풍 앞에서 두 사람은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소동 이후 이진우는 강하윤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고 해진 미술관의 경호는 더욱 삼엄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당했다. 바닥까지 추락한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갤러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빛,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불행을 그의 탓으로 돌리는 오수연의 히스테리뿐이었다. 한때 애틋했던 첫사랑의 감정은 지독한 현실의 무게 앞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망으로 변질된 지 오래였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데, 뭐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어. 그들의 초라한 오피스텔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살벌한 싸움이 오고 갔다. 그들은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 서로를 물고 뜯으며 함께 가라앉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은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험한 범죄를 공모하게 되었다. 송지영 화백의 미공개 유작이 비밀리에 시장에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 수연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걸 손에 넣어서 한탕 크게 하고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뜨는 거야. 송지영. 그는 몇 년 전 작고한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었다. 그의 작품 가격은 사후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진품이라면 수십억 원을 호가할 터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미공개 유작은 사실 수연이 수소문하여 찾아낸 늙고 가난한 무명 화가를 시켜 만든 정교한 위작이었다. 이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갤러리 관장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빚쟁이들의 독촉과 성공에 대한 헛된 미련은 결국 그의 양심을 마비시켰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 새롭게 발견된 걸작에 대한 소문을 미술계의 어두운 뒷골목과 돈 많고 어리석은 신흥 컬렉터들 사이에 교묘하게 흘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전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송지영 화백의 미공개작이라고 해진그룹의 회장실 최건우는 김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진우의 이름이 이 거래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의심을 느꼈다. 그는 그날 저녁 보건연구실에서 하윤에게 이 소문에 대해 넌지시 물었다. 하윤은 소문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위작일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지? 송지영 화백님은 제가 대학 시절 스승처럼 따랐던 분이에요. 하윤은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당신의 모든 작품 목록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셨어요. 그 목록에 없는 작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 선생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예술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건우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 누군가가 이진우 씨라면 어떻겠소? 하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진우가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술가로서의 최소한의 자부심마저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최근 행적들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윤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이건 순진한 피해자를 기다리는 덫이군요. 아니, 그녀는 건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한 덫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건우는 그녀에게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다. 수동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던 모습이 아닌 먼저 판을 짜고 상대를 끌어들이는 대담한 전략가의 모습.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승부사의 기질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다. 계획이 있어. 건우가 흥미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네. 하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진 완벽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들의 다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돈 많고 괴짜이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형 컬렉터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 모든 것이 공개되는 무대 위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으며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다. 건우는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에 감탄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계획에 자신의 모든 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좋소. 이 연극의 총연출은 당신이 맡으시오 강 감독. 나는 자금과 무대를 제공하는 제작자가 되어주지. 그들의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건우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미스터 첸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 홍콩의 부동산 재벌이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형 미술품 수집가. 그의 대리인으로는 건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국제 변호사가 나섰다. 미스터 첸의 대리인은 이진우에게 접근하여 송지영 화백의 작품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작품 가격은 얼마든지 맞춰주겠다며 이진우의 탐욕을 한껏 부풀려 놓았다. 이진우와 오수연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대한 물고기가 걸려들었다고 확신하며 뛸 듯이 기뻐했다. 그들은 덫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무대를 정하는 것이었다. 다음 주에 해진 국제 아트 페어가 열리오. 건우가 말했다. 아시아 전역의 아주 VIP 컬렉터들과 언론이 모두 모이는 올해 가장 큰 미술 행사지.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을 거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진우와 오수연은 자신들이 곧 엄청난 부자가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아트페어가 열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아트페어 개막을 하루 앞둔 밤, 하윤과 건우는 행사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중앙 통제실에 서 있었다.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내일의 전쟁터를 샅샅이 비추고 있었다. 준비됐소. 건우가 그녀의 옆에 서서 나직하게 물었다.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그들이에요. 하윤이 차갑고 결연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나는 끝을 내러 가는 것뿐이에요. 무대는 완벽하게 차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주인공들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내 그들의 마지막 연극을 관람하는 일뿐이었다. 해진 국제 아트페어의 개막일 행사장은 아시아 미술계의 심장부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VVIP 컬렉터들과 갤러리스트 비평가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샴페인과 고상한 대화가 오가는 그곳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자본과 욕망이 충돌하는 전쟁터이기도 했다. 이진우와 오수연은 행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된 프라이빗 뷰잉룸에서 초조하게 그들의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룸 중앙의 이젤 위에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큰 죄악인 위작 전형 노을이 걸려 있었다. 조명 아래 그림은 마치 정말로 송지영 화백의 영혼이 깃든 것처럼 그럴싸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이진우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불안하게 속삭였다. 걱정 마. 수연이 그의 팔을 안심시키듯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 대신 성공을 눈앞에 둔 탐욕스러운 흥분이 감돌았다.
미스터 첸의 대리인은 진짜야. 돈다발을 싸들고 온 물고기라고. 오늘 이 거래만 성공하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곳을 뜨는 거야. 잠시 후 룸의 문이 열리고 중년의 신사 한 명이 들어왔다. 최건우가 섭외한 미스터 첸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변호사였다. 그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감탄하는 표정으로 작품을 감상했다. 과연 소문대로 대단한 작품이군요. 송지영 화백의 절제미와 폭발적인 에너지가 공존하는 숨겨진 걸작입니다. 그의 능숙한 연기에 이진우와 수연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기극이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가격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50억 원이라는 그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거래를 합의했다. 이 역사적인 거래를 기념하기 위해 몇몇 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촬영해도 괜찮겠습니까? 실추된 저희 갤러리의 명예를 회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미스터 첸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대리인은 흔쾌히 동의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아니 하윤과 건우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기자 몇 명이 룸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카메라를 세팅했다.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고 펜을 들었다. 그의 인생을 구원해줄 단 한 번의 서명. 그가 펜을 들어 종이에 막 대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의 축제를 중단시켰다. 최건우와 강하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룸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초의 최건우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이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연 역시 당황하여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 아트페어에서 내 손님의 돈으로 사기극이 벌어지는데 내가 없을 수 없지. 건우는 차갑게 말하며 그들의 죄를 정확히 명시했다. 하윤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칼을 손에 쥔 냉철한 심판관이었다. 그녀는 이진우와 수연을 지나쳐 미스터 첸의 대리인을 향해 말했다. 선생님, 이 역사적인 구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전에 송지영 화백의 수제자이자 국내 최고의 감정가로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한 마지막 전문가 소견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짓이야. 강하윤, 이진우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건 프라이빗한 거래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아니요, 상관할 일이에요. 하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돌아가신 스승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가 손짓하자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소형 특수 장비들을 들고 룸 안으로 들어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이진우와 수연이 아닌 하윤과 그녀의 팀을 향해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하윤은 마치 과학수사대의 요원처럼 침착하고 전문적인 손놀림으로 작품 분석을 시작했다. 분석 결과는 실시간으로 룸 안의 대형 스크린에 전송되었다. 치어째 캔버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적외선 촬영 결과 이 캔버스의 직조 방식은 2018년부터 생산된 벨기에산 리넨에서만 발견되는 고유한 패턴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송지영 화백께서는 2015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장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둘째 안료입니다. 그녀는 분광 분석기의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작품의 서명 부분에 사용된 붉은색 안료에서 20세기 후반에 상용화된 합성 안료인 PR224가 검출되었습니다. 송지영 화백께서는 생전에 오직 전통적인 광물성 안료만을 고집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작업 일지를 통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송 화백의 친필 작업 일지, 스캔본을 함께 띄웠다.
그녀가 가진 증거는 완벽했다. 마지막으로 붓터치입니다. 그녀는 3D 현미경으로 확대한 붓터치의 이미지를 진품의 그것과 나란히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송화백 특유의 기법은 위에서 아래로 힘있게 내리긋는 강렬한 필치입니다. 하지만 이 위작은 아래에서 위로 조심스럽게 흉내낸 머뭇거림과 불안함이 가득한 모방자의 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과학적이고 정교하며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이진우와 오수연의 마지막 도박은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미스터 첸의 대리인은 분노하는 연기를 하며 계약서를 찢어버리고는 이런 엄청난 사기꾼들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은 이제 이진우와 수연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사기극이 사실입니까? 언제부터 계획한 범죄입니까? 오수연 씨도 공범입니까? 이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 강하윤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증오와 경외 그리고 지독한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는 마침내 자신이 버린 여자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 몇 점을 감정하는 재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 그 자체의 힘이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나는 몰랐어요. 다 이 사람이 시킨 일이라고요. 라며 이진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굴욕적으로 뷰잉룸을 빠져나갔다. 소란이 지나간 룸 안. 하윤은 그들 몰락의 증거가 된 위작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최건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존경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다. 정의는 가장 화려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자들의 마지막 연극은 그렇게 처참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해진국제 아트페어에서의 희대의 사기극은 이진우의 인생에 내려진 마지막 사망 선고였다.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미술계의 가장 큰 스캔들과 동의어가 되었다. 모든 언론이 그의 추락을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해진그룹의 법무팀은 약속대로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미스터 첸을 대리하여 이진우와 오수연을 사기 혐의로 즉시 형사 고발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하윤이 제시했던 과학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범죄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이진우가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는 동안 오수연은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위작 판매를 위해 미리 받아두었던 계약금의 일부와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돈까지 모두 챙겨 하룻밤 사이에 종적을 감추었다. 그녀는 그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만을 남겼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나는 내 살 길을 찾아갈 테니 알아서 해.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한때 그의 모든 것을 바쳐 구원하고 싶었던 그의 첫사랑은 결국 그의 등에 가장 깊은 칼을 꽂고 떠나버린 것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가 버렸던 여자에게서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여자에게서마저 법의 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과거 그가 하윤에게 저질렀던 일들까지 일부 드러나며 그는 대중의 동정조차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그가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의 갤러리는 파산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고 하윤의 재능으로 키워왔던 JNP 갤러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직업, 그의 명예, 그의 돈,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까지. 모든 재판이 끝나고 몇 주 후 해진미술관에서는 국보급 회화 월안호도의 복원기념 특별 공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행사장은 미술계를 넘어 정재계의 수많은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는 단연 강하윤과 최건우가 있었다.
이진우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행사장 가장 먼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저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단상 위의 선하유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품의 복원 과정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깊이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최건우가 서 있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완벽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파트너였다.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복원된 월화노도를 덮고 있던 하얀 천이 걷혔다. 순간 장내에서는 경이로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폐허와도 같았던 그림은 완벽하게 되살아나 있었다. 아니, 단순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하윤의 손길을 거친 그림은 수백 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마저 역사의 일부로 품어 안은 채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달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캔버스 위를 흐르고 있었고 갈대들은 마치 바람의 노래를 들려주는 듯했다. 이진우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복원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하윤 그녀 자신이었다. 배신당하고 찢겨나갔지만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꿰매고 일어나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 그는 마침내 그리고 너무나도 뼈아프게 깨달았다. 그의 모든 불행은 오수연 때문도 최건우 때문도 아니었다. 모든 것은 그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을 스스로 내던져버린 것이었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과 어울리는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행사장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찬사. 그 모든 것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에 짓눌려 영원히 과거를 헤매게 될 한 남자의 초라한 초상이었다. 한편 단상 위에서 하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최건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굳건한 지지를 읽을 수 있었다. 드디어 끝났군요.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월화노도 앞에 섰다. 아니, 건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지. 그의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과거에 대한 모든 복수와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난 저 그림처럼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미래의 시작뿐이었다. 월화노도의 성공적인 공개 이후 강하윤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았다. 최건우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하여 공석이었던 혜진 미술관의 관장 자리를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것은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미술계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미술관 관장으로서의 그녀는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낡고 권위적이었던 미술관의 운영 방식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여 과감하게 초대전을 열어주었고 대중들이 더 쉽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혜진 미술관은 그녀의 손에서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닌 살아 숨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관계가 발전하는 동안 최건우와의 개인적인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가 아니었다. 늦은 밤 퇴근하는 그녀를 말없이 기다리는 그의 차 안에서 주말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새로 들어온 작품에 대해 토론하는 그들의 서재에서 사랑은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얼음 같았던 남자는 그녀의 온기 속에서 서서히 녹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아주 가끔 옛 동료를 통해 이진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곤 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도시에서 미술과는 아무 상관없는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하윤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가 한때 가졌던 재능과 꿈에 대해 아주 잠깐 희미한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덧 하윤이 관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 밤 건우는 퇴근하는 하윤을 데리고 미술관의 문이 모두 닫힌 후 다시 월화노도가 걸려있는 특별 전시실로 향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림은 1년 전 그날처럼, 아니 그날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그림을 처음 봤던 날이 기억나오. 건우가 그녀의 옆에 서서 나직하게 물었다. 폐허와도 같았지? 네. 하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당신은 해냈소. 당신은 이 그림을 복원한 게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지. 그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1년간 나는 당신이 이 그림을 되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소. 나 역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라는 상처 속에 갇혀있던 망가진 그림과도 같았으니까. 당신은 나를 복원해 준 거요, 하윤 씨.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는 이진우 씨처럼 나의 과거에 대한 부채감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오. 내 옆에서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 주시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월화노도의 달빛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은은하게 빛나는 월광석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를 가장 잘 아는 그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였다. 하윤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동정이나 죄책감이 아닌 온전한 존경과 사랑 위에서 세워진 약속. 두 명의 온전한 개인이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겠다는 맹세. 네, 그럴게요. 그녀의 대답에 건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미소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몇 년 후, 해진 미술관의 새로운 별관 개관식. 관장 서하윤과 이사장 최건우는 나란히 서서 새로운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약속의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시관 가장 중앙의 가장 큰 벽은 아직 비어 있었다. 저 벽에는 다음엔 어떤 걸작을 걸게 될까? 건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하윤은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리고는 그를 올려다보며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의 말을 정정해 주었다. 우리가가 맞겠죠. 다음엔 우리가 어떤 걸작을 저곳에 걸게 될까요? 두 사람은 비어있는 하얀 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와도 같았다. 어떤 그림이 걸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이 함께 그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상처와 배신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구원하는 완벽한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이제 막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한 눈부신 미래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 펼쳐져 있었다.